자세한 정치권 소식 두 분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은기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하는데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는데 먼저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야당에서는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게 부적절한 게 왜냐하면은 공수처 입장에서는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을 한 거거든요. 이게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고 어제 제보자가 모 방송국에 나와서 자기도 대검이나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했다고 말했는 만큼 수사기관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고 이걸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하는 건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제가 국회 사무처에서 근무를 했던 적이 있는데 국회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영장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냥 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보통 사무처에 협조를 구해서 경호기획관이 입회하에 혹은 그 협조하에 영장에 적혀 있는 물건들만 압수수색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키워드 같은 것들이 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혀 있거든요. 네네. 만약에 김웅 의원 측이 얘기하는 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크게 비판받아야 되겠지만 공수처가 새로 출범한 기관이더라도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다 신참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불법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적어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야당 탄압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적법 절차입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제 공수처의 행위는 정말 반민주화, 반헌법적인 폭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공수처 탄생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저는 과잉 충성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어제도 지금 우리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불법적인 것들이 현장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것이 이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해서 지금 공수처 개혁이라고 소위 검찰 개혁이라고 진행을 한 것인데 어제 공수처가 와가지고 한 행동들이 다 별건 수사적인 게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조국과 미의 오수라는 거를 다 검색을 했습니다. 이 공소장에 나와 있지도 않은 내용들을 아무 허가 없이 판사의 허가도 없이 그것도 의원실에 들어와서 지금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거를 그냥 와서 조국 수호대 같이 공수처가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요. 그리고 방금 또 하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수처의 자질 미숙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공수처에 반드시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안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여야의 대립을 넘어서서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 내지는 공수처는 또 행정부는 아니지만 정말 이거 입법부에 대한 탄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모두가 다 한번 좀 새겨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아직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서 신중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아예 가능성이 0은 아니겠지만요. 이제 수사기관들에서 공수처도 그렇고 대검에서도 그렇고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것조차도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빨리 밝히고 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많지만 국정조사 같은 것들을 계속 벌려가지고 막 혼선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그런 어떤 신중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민주당이 어떤 국정조사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 사안은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중복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조금 수사가 지켜보고 미진하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는 지금 국정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공수처의 무리한 법 집행과 정치적 편향성 드러난 것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다음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에서 순회 경선을 이어가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어떤 대세론이 좀 이어질지, 이낙연 후보의 추격이 시작될지, 전체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낙연 후보가 더 약세일 거라는 게 중론이고요. 이제 후보 본인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예정돼 있었던 대구 경북 발전 전략 발표회라는 거를 충청권 경선이 끝나고 나서 취소하고 서면으로 대체했거든요. 이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전략을 집중해서 그 기조를 이어나가려는 행보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마 호남에서 집중을 하겠다라는 걸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이낙연 후보가 조금 약세일 거다. 그리고 충청권에서 조직표를 따졌을 때 이낙연 후보가 가지고 있던 조직표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뭐 대의원이라든가 뭐 의원단이라든가. 근데 그에 비해서 영남은 원래 더 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남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아마 뭐 크게 반전이 없이 이낙연 후보가 좀 열세이지 않을까 그렇게 다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민주당 경선 상황이긴 하지만 주의 깊게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1위나 2위 뭐 이런 격차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뭐 저희가 지켜보는 과정에서도요. 일단은 지금 민주당 대선은 조금 기운 것이 아닌가, 대세가 이미 확정이 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미 과반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은 결선 투표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결선 투표가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사실 이재명 지사께서 그쪽 안동 출신이시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내일 강원 지역 경선 결과 그리고 64만여 명이 참여한 1차 선거인단 개표 결과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발표가 되겠습니다. 다 하면 이게 전체 선거인단의 30% 정도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결과가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게 숫자가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64만 명 정도인데 이미 투표율이 70%가 넘었습니다. 4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한 건데 이거는 사실상 여론조사랑 많이 겹쳐서 드러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일반 국민 여론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결과가 향후 경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구 경북과 강원 이 다음에 예정돼 있는 경선은 호남인데 네. 호남 분들이 요즘 연고나 이런 것 때문에 꼭 표심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길 수 있는 후보에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막상 1차 선거인단 결과가 어느 한쪽으로 쏠린다. 그러면은 향후에 어떤 경선도 조금 그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선거인단의 투표율이 70%를 넘기면서 굉장히 높게 나왔고 또 추석 이후에는 호남 경선이 진행되는데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 각 후보별로 누구한테 더 유리한지 그 셈법은 저희가 어떻게 계산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상 각 후보별로 한 명은 뭐 대세론이라고 하고 한 명은 지지층이 결집했다고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랑 거의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이제 뭐 특정 권리당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도를 뒤집을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고 만약에 이 모멘텀을 뒤집고 반전적인 어떤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어떤 민주당 경선에서 드라마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이낙연 후보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당 지도부가 거듭 만료했는데 사퇴 의사는 분명해 보입니다. 의원실 짐도 뺐고요.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낙연 후보의 사퇴 의사를 두고 어떤 입장입니까? 사실상 당 지도부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게 어떤 후보의 진정성을 뭐 의심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보는 거는 부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당에서는 후보는 후보대로 어떤 결심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요번에 그 사퇴를 하게 되면 보궐선거가 대선이랑 같이 열리거든요. 종로는 정치 1번지라고 할 만큼 상징성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 판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아무래도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시 종로 지역에 경선을 한다고 하면은 선관위를 꾸려야 되는 거고, 혹은 뭐 전략 공천을 한다 그러면 영입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어떤 판이 흔들리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지점들에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원팀 기조를 해친다 이런 지적들은 어떤가요?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나요? 당 지도부에서까지 그렇게 봐주는 거는 부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우려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낙연 후보 본인도 뭐 네거티브를 이제 그만두겠다거나 뭐 원팀은 이어나가겠다거나 했기 때문에 그건 있는 그대로 봐주고, 다만 현실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조금 분열할 수 있는 우려를 표한다. 그런 지적까지는 조금 경청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민주당 경선을 좀 분석하시면서 대세는 기운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낙연 후보의 의원직 사퇴 이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뭐 이낙연 후보께서 많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뭐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사실 저희 당에 대해서 그 윤희숙 의원께서도 그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다 했을 때 그걸 사퇴 쇼로 이렇게 매도를 했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그 서른 의원께서 이제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같이 동반 사퇴를 말씀하셨다가 또 철회를 하셨습니다. 좀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좀 사퇴 쇼로 국민들한테 비춰지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고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는 이미 대세가 좀 굳혀졌기 때문에 뭐 저는 별다른 영향은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세는 굳혀졌다는 입장을 고수하셨고요. 이제 3위를 누가 차지할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충청 경선을 보면은 정세균 후보가 3위를 차지했고 추미애 후보가 4위를 차지했는데 격차가 0.24%포인트였습니다. 3위 경쟁도 치열한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오히려 여기에서 드라마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말씀처럼 일단은 격차가 별로 안 크고요. 그리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런 정서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길 후보한테 표를 준다는 정서가 있었던 반면 근데 지금 1, 2등의 격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조금 소신 투표하는 분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세는 말씀처럼 굳어졌으니까 이제 난 내가 좋아하는 후보에게 표를 줄 거야.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코어 지지층 혹은 뭐 개혁 성향이 굉장히 강한 지지층을 많이 갖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만저만 하면 이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진심으로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성향이 바뀌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좀 반영이 되지도 않을까. 그런 게 반영이 되면 실제로 3위에서는 드라마가 좀 발생할 수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국민 면접. 이게 진보가 묻고 보수가 답한다 이런 형식이었는데 일단 흥행에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 동시 접속자가 5만 명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동시 접속자는 이제 5만 명보다 더 높은 걸로 저희가 네. 파악을 했고요. 사실 또 어제도 저희 면접이 있었는데요. 어제 그 된 것도 한 20만 명 이상 시청을 하셨다고 저희가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그 국민 면접은 상당히 이제 성공한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그 원인을 좀 짚어보자면 이제 저희는 그 패널들 선정에 굉장히 좀 저희가 가감하지 않고 우리와 상대적으로 반대 진영이 있더라도 모셔서 미리 백신을 맞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센 질문도 이렇게 많이 요청을 드렸고 정말 가감 없이 국민들 앞에서 내놓고서 다 후보들을 검증했다라는 것이 국민들께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토론회가 조금 부족했다라는 그런 일부의 비판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2차 컷오프 또 본경선에 가게 되면 도합 토론회가 15회 이상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냄비를 끓게 되면 빨리 식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천천히 좀 온돌처럼 길게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의원들은 면접관이 좀 부적절했다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각 캠프마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고요.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선관위 입장에서는 가장 이길 만한 후보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후보를 저희는 배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특정 후보자들의 유불리를 떠나서 저희는 가장 국민들의 눈높이와 시각에서 질문을 가감 없이 용기 있게 던질 수 있는 그런 패널들을 모신 거고요. 결국 흥행에 성공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주목을 해주셨다는 것이고 그 자체가 뭐 성공을 입증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공적인 면접이었다고 자평을 또 해주셨고 흥행에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꽤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국민 면접은 민주당에서 먼저 한 겁니다. 같은 컨셉으로 한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런 시도들을 응원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정치가 너무 양극화가 돼 있고요. 자기 진영, 자기 세력에 있는 얘기만 듣는다는 어떤 비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뭐 내용적으로도 흥행을 했지만 그 기획의 성질상으로도 저런 기획들이 좀 많아지고 그래서 검증이 조금 더 폭넓게 이루어져야 정치권 전체가 조금 양질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 고발 사주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압박 면접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전 총장한테 질문이 집중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하고 해명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어제 당사자에 대해서 좀 가감 없는 질문이 어제 다 나왔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 부분에 저는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미 지금 의혹만 제기된 상태이고 당사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인을 하고 있는데 안 한 거를 입증하라고 하면 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존재의 증명은 불가능하다는 거를 먼저 밝히고요. 이제는 다 그 부분에 대해서 털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이나 수사도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범죄행위가 있다면 그건 그쪽에서 입증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런 입장들을 충분히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저희는 했다라고 보고 또 이후에 사정이 또 변경이 됨에 따라 저희도 대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해명이 다 됐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제
부대변인님 정도의 입장을 좀 취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해명이 일단 안 됐죠. 해명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갈 텐데 지금도 보니까 제보자에 대한 공격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부적절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 사건, 특히 공익 제보에 관련해서는 제보자가 누구인지, 제보자의 품평이 어땠는지, 뭐 제보자의 가 누구를 만났는지 이런 건 전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검찰총장 하던 시절에 윤석열 후보가 수사를 진행할 때 고발자가 뭐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사람인지 평판이 어떤지 그런 걸 조사해보고 난 뒤에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보통 정황적 증거가 얼마나 합리적인지 이런 걸 따지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삼가하고 자기가 이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는 중이죠.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각종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는 사이에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야권 전체 판도는 현재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대세론을 저희도 이루고 있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홍준표 후보께서 굉장히 선전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로도 그건 뭐 팩트로 지금 여러 다수의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일단 저희 당 입장에서는 저희 당 후보들의 각각의 경쟁력들이 다 인정받는 거라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선이 시작된 만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이제 아름다운 경선의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드리는 게 저희의 도리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싫고 이제 저희 국민의힘이나 이제 국민의힘을 통해서 이제 정권을 바꾸고 싶어 하는데 그 기대에 저희는 부응을 해야만 하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후보 캠프들에서도 이 점을 고려하셔서 최대한 아름다운 경선으로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뭐 민주당에서도 이제 홍준표 후보를 잡을 사람은 정세균 후보가 본인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경선에도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약간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반사이익을 보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주목할 거는 실제 2030들의 지지가 홍준표 후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을 해서 청년층의 마음을 돌려 세울 수 있는 어떤 행보를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해 보인다 정도로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